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설의 고장 이경성입니다. 오늘은 5월 21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6시 17분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지금도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허위 딜러 주의보라는 제목으로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허위 딜러라고 하면 보통 중고차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나는 A라는 차를 사려고 매매단체에 갔는데 막상 가니 A라는 차는 없고 B라는 차를 제시를 하면서 굉장히 비싸게 판매를 하는 이제 그런 사태를 보고 우리가 허위 딜러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저희 렌트 리스 업계에도 그와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허위 딜러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상한 딜러, 거의 반사기에 가까운 그런 영업사원들이 하는 수법, 그런 것들을 제가 한 4가지 정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보시고 내가 상담을 의뢰한 영업사원이 그 4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 행동이라도 한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 영업사원은 손절을 하시고, 네이버에 장기 렌트 리스라고 치면은 진짜 막 수천 명까지 안 되려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한 명을 이제 찝으셔가지고 좀 정상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4가지 수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영업을 해가면서 제 고객이 실제로 이제 피해를 당해서 저한테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되냐 도와주세요 이렇게 수술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이제 의뢰하셨을 때 제가 이런 경우도 있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된 사실들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착수금 또는 계약금 요구하는 딜러를 피하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고객님들이 상담을 받으시다가 약 견적이 700m 마음에 들어서 상방 혹은 차가 빨리 필요해서 안전운전하십시오. 이 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의사결정을 내릴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저희는 제조사 쪽으로 발주라는 걸 넣게 됩니다. 발주, 차량 주문이죠. 수입차 같은 경우는 발주를 넣을 때 계약금을 딜러사 쪽으로, 벤츠 같은 경우면 한성 모터스, KCC 모터스, 약 200m 효성 모터스 이런 딜러사 쪽으로 100만원 혹은 50만원의 계약금을 직접 입금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국산차는 그런 계약금이 없거든요. 제네시스 G80 사전 예약 때 그럴 때는 10만원 정도 계약금이 있긴 했는데, 그 외에 일반적인 발주 같은 경우는 계약금이란 게 없습니다. 근데도 계약금 또는 착수금 명목으로 금액도 적지도 않아요.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처음에 나한테 입금을 해라라는 회사들이 은근 있는데, 제조사는 캐피탈에서 그 계약금을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캐피탈이랑 제조사에서 계약금 30에서 50만원을 요구하지 않는데도 왜 렌트 회사는 계약금을 30만원, 50만원 고객한테 받냐? 왜 받냐면 나중에 고객이 이 차를 진행 안 하겠다라고 취소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취소를 못하게 압박을 주거나, 아니면은 고객이 취소를 하더라도 30만원에서 50만원 계약금 넣어놓은 거를 자기들이 이제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계약금을 달라고 하는데, 요즘 세상에 고객이 바보도 아니고 누가 그 30만원에서 50만원을 뜯기겠습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뜯겼겠죠. 근데 요즘 지식인에 다쳐서 제가 이런 상황인데 계약금 50만원 넣어놨어요. 근데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니 그쪽에서 계약금을 못 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글이 진짜 10개를 넘게 달립니다. 그런 건 없으니까 계약금 당장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이게 이제 정상적인 답변이 10개가 쭉 달리거든요. 근데도 개중에 이제 마음이 약하신 분들, 주로 이제 사회생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자기가 미안해요. 그 계약금 달라고 한 영업사원한테 팀장님 죄송해요,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못하게 됐네요, 계약금은 못 돌려받는 거겠죠, 정말 죄송합니다, 오히려 막 미안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좀 혼자서 이제 끙끙 앓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악질이죠. 악질인데 결론은 국산차 경우는 이제 발주 넣을 때 30만원, 50만원에 해당되는 계약금이란 건 없으니까 달라라고 하면 절대 주지 마시고,
또 착수금 명목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고객님한테 시간을 할애했고 이까지 내려와서 계약서를 썼으니까 고객님 취소를 하게 되면 우리 시간을 손해보는 거다. 그러니 우리는 착수금 명목으로 30에서 50을 받겠다. 이건 나중에 차 나올 때 돌려줄 것이며, 혹시나 고객님이 중간에 취소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그냥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애초에 착수금이라는 그 타이틀을 달고 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돈 받을 거면 막말로 개나 소나 다 영업하지 누가 영업 안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영업이 힘든 이유가 물건 살 것 같은데도 안 사고, 차량 살 것 같은데도 안 사고, 차 받기 전인데도 취소하고, 이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영업이 힘들다라는 건데, 그런 식으로 쉽게 영업을 하면 다 영업하지. 말이 안 되는 명분입니다. 착수금 그런 거 안 받고도 성실하게 상담을 해주는 영업사원들이 진짜 수천 명 될 거예요. 지금 나와 상담 중인 영업사원이 계약금이나 착수금을 달라고 하면은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돈에 관련된 건데요. 선수금이랑 보증금을 딜러 개인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경우는 이거는 뭐 100% 뭐 허위가 아니라 사기니까 그런 딜러는 역시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선수금이나 보증금이 발생할 수도 있죠. 심사를 받는데 고객이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경우는 부득이 발생을 하게 되고, 아니면은 렌트료나 리스료를 이제 낮출 목적으로 입금을 하기도 하는데요. 선수금이나 보증금을 입금을 할 때는 반드시 내가 계약하려는 그 금융사, 뭐 캐피탈이면 캐피탈, 뭐 롯데면 롯데, SK면 SK, 그런 렌트 회사나 리스 회사의 그 지점 계좌로 입금하셔야 됩니다. 입금할 때 보면 예금주가 다 뜨지 않습니까? 뭐 JB 우리 캐피탈, 강서지점, 뭐 롯데 렌트카, 뭐 BNK 캐피탈, 인천지점, 이런 식으로 땡땡 내가 계약하려는 그 캐피탈이 예금주가 맞는지를 꼭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영업사원이 이 계좌번호로 보증금을 받는 사례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 근데 이게 같은 피해 사례가 계속 생겨요. 제가 보니까 한 가지 사기 패턴이 생기면 그 패턴으로 동일한 범죄가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계속. 근데 고객들은 또 계속 당해요.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이고 요즘 시대에 누가 보증금을 딜러 계좌로 넣어서 먹튀 당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불과 며칠 전이죠. 불과 며칠 전에도 그 충청도 지역에 15명에서 20분 정도가 그런 식으로 보증금 먹튀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그 사기친 딜러 실명까지 다 저희 영업 그 캐피탈방에 공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사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면. 보증금 먹튀하는 딜러들이 이제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대놓고 그냥 보증금을 자기 계좌로 달라라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핑계를 대겠죠. 고객님 뭐 오늘 몇 시까지 보증금 입금해야 되는데 지금 캐피탈 계좌번호가 약간 뭐 오류가 생겼는지 그쪽으로 송금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한테 입금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캐피탈 쪽으로 입금시키고 뭐 확인증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변명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사기 당하겠죠. 하지만 캐피탈 계좌번호가 막힐 일도 없고, 고객이 딜러 개인 계좌로 보증금이나 선수금을 입금할 경우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허위 딜러 세 번째 수법은 견적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견적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렌트를 하고 싶어서 10군데 딜러한테 쪽지를 뿌렸다라고 가정을 하면 제 견적서가 올 거잖아요. 그러면 한 7군데, 8군데 정도는 대여료가 거의 비슷합니다. 50만원, 51만원, 50만 5천원, 50만 7천원, 200m 전방 52만원,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할 건데, 한 군데 정도는 굉장히 비싼 데가 있을 겁니다. 뭐 55만원, 뭐 57만원, 이런 식으로. 근데 또 한 군데 정도는 이상하리 마치 싼 데가 있어요. 다른 데는 거의 뭐 50만원에서 52만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특정 업체 한 군데는 45만원, 43만원, 이런 식으로, 오이씨, 굉장히 진짜 누가 봐도 당장 계약을 해야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싼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싼 데는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견적서를 받아보시면
그 견적서 상단에 캐피탈 명칭이 표기가 됩니다. JB 우리 캐피탈, 안녕하세요 BNK 캐피탈입니다. 우리 카드 견적서, 이런 식으로 캐피탈 명칭이 포함이 기재가 되면서 누가 봐도 그 견적 양식이 금융사에서 만든 양식이다라고 이제 누가 봐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3만원, 45만원 이런 견적서는 견적서 양식이 그냥 그 회사 자체 폼입니다. 자체 폼. 자기네들이 만든 양식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아니, 자기네들이 엑셀 양식 하나 만들어 놓고 엔트리오에다가 그냥 타이핑으로 43 쳐서 고객한테 준들, 고객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 견적서인지 가짜 견적서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진짜라고 믿고 그냥 상담을 맡기는 건데, 그렇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나중에 좀 고생을 하십니다. 저희는 보면 알잖아요. 보면은 허위 견적서인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고객님들한테 혹시 앞전에 받으신 상담 내역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 그리고 뭐 견적서를 받으신 게 있으면 보여달라고 하는 이유가, 43만원짜리 허위 견적서를 받으신 상태에서 50만원짜리 정상적인 제가 견적을 드리면 그 고객은 당연히 제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 뭐야, 뭐 차 한 대 팔면서 뭐 대체 뭐 얼마를 벌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잘못된 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사전에 파악을 하려고 제가 받으신 견적서를 보여달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비정상적인 허위 견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면 뒤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결론은 무조건 렌트료가 오릅니다. 참 오르게 하는 방법도 부지기수인데, 일단 심사를 볼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심사가 부결납니다. 심사가 부결나면서 고객님 신용으로는 이 업체로는 진행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업체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금융사를 일단 심사부터 보고 제가 견적서 드릴게요. 심지어 견적도 먼저 안 줘요. 심사부터 본답니다. 그리고 승인이 났대요. 승인이 났다고 하면서 이제 다른 금융사 견적을 주는데, 그때는 또 양식이 자기는 자체 폼이 아니고 정식 캐피탈 양식이에요. 렌트료는 이미 많이 올라 있죠. 53만원, 54만원 이렇게 올라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차 한 대 알아보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영업사원이랑 상담한 어떤 그런 시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뭐 이런 의심은 하지 못하시고, 내가 신용이 안 좋아서 이제 그 저렴한 대로는 계약이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53만원으로 계약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애초에 상담 요청, 견적 요청했을 때 어떤 딜러들은 50만원, 51만원 뭐 이렇게 견적을 줬는데 그 사람 결국 53만원을 계약을 해버린 겁니다. 2만원 비싸게 계약을 한 거죠. 이런 거를 뭐 영업사원들은 자기만의 뭐 스킬이다, 뭐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자랑처럼 뭐 늘어놓는 경우도 있는데, 전 그게 자랑할 건가 싶네요. 사실 영업이라는 게 기술이나 스킬이나 기법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객님 니즈를 해결해 주는 영업이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심사를 봐서 이제 심사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다른 금융사로 비싸게 계약을 유도한 영상을 찍는 중에 제가 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화면이 이렇게 어두워졌네요. 지하로 들어가서. 요 세 번째, 이제 견적으로 장난치는 딜러들이 좀 굉장히 고도의 수법으로 또 고객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고객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렌트 리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 심사 볼 때 신용조회를 하고 나중에 펀딩할 때 그냥 차량이 완성되는 시점이죠. 그때 이제 신용조회를 한 번 더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처음에는 승인이 나서 차를 발주를 넣고 4주 기다렸다가 차가 나왔는데, 이때 신용조회를 했더니 신용등급이 떨어져 있더라, 혹은 뭐 추가적인 대출이 생겼더라 라고 하면 마지막에 차를 안 줄 수가 있습니다. 심사를 거절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와 상담하는 모든 고객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발주 넣고 난 다음에 그 차량 인도 전에 펀딩 때 신용조회를 한 번 더 하는데, 이때 신용등급 변동이 생기면 고객님께서는 차를 못 받으실 수 있는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 차량 받기 전까지만 대출, 현금 서비스, 뭐 각종 공과금 면책, 추가적인 신용조회 이런 거를 없도록 좀 당부를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이용을 해요. 그 세 번째 견적을 장난치는 분들이.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모하비를 발주를 넣고 2달 기다렸습니다. 물론 견적 비교할 때 7군데는 75만원의 견적서를 줬고, 한 군데가 67만원의 견적서를 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한 군데 67만원 준 거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너무 쌌으니까, 의심 없이. 그래서 발주를 넣고 2달 기다려서 드디어 차가 완성이 돼서
이제 펀딩을 하려고 하는데 급하게 영업사원이 전화가 와요. 고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 캐피탈 심사 기준이 바뀌어서요. 고객님 처음에는 승인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보증금을 막 30% 달라고 하네요. 혹시 가능하세요? 나 보증금 못 내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팀장님? 그러면 제가 일단 지금 차는 완성이 돼 있으니까 이 차를 놓치면 아깝잖아요. 일단 그 A 금융사는 제가 포기를 하고 그 승인이 나는 다른 데로 한번 봐드릴게요. 네네, 일단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행이 다른 금융사랍시고 이제 견적을 받아보니 웬걸 렌트료가 뭐 80만원, 79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강단이 있거나 아니면 차가 급해진 상황이 아니면은 야이 꺼져라 라고 하면서 그 딜러를 날려버릴 수 있겠지만, 당장 내 기존 렌트카 반납이 임박했고 그리고 2달이나 기다렸는데 이걸 또 기다려야 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조금 이상한 걸 눈치챘지만 그래도 계약을 하거든요. 그럼 뭐 그 영업사원은 차 한 대 팔고 큰 돈 버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는데, 견적으로 장난치는 경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첫 단추가 어디서부터 잘못 껴졌냐면요, 다른 영업사원들보다 이상하리 많지 싼 견적을 주는 사람.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죠. 아니 그 영업사원 10명 중에 7명이 바보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다 가정이 있고 계약을 체결해야지 이제 벌이가 생기는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7명이 전부 다 폭탄 견적을 줬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견적 비교를 하실 때 어느 정도 견적 비교를 하시다 보면 그 레인지 범위가 보일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는 딜러를 한 명 선택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낮은 견적을 좀 맞춰달라 이런 식으로 상담을 받으셔야지, 이 범위 밖에 있는 이상한 견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거기서부터 이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거니까 요거는 상담 받을 때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그럼 허위 딜러 수법 네 번째가 제일 안 좋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착수금이랑 계약금 요구했죠. 이거는 뭐 금액 해봤자 30만 50만 원이고 못 돌려받을 일도 없어요. 그냥 달라라고 하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증금 먹튀. 이거는 좀 크기는 하죠, 금액이. 근데 사실 빈도수가 잦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견적 가지고 장난치는 거. 견적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는 고객이 내가 비싸게 계약했다는 거를 계약 기간 내내,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렌트 계약을 하고 나서 그 계약이 비싸게 된 건지 싸게 된 건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확인할 시간도 없고 확인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그냥 그 허위 딜러만 좋은 일 한 거죠. 고객은 내가 비싸게 계약한지 아닌지를 알 수도 없고. 대신 요 네 번째 지금 말씀드릴 사례는 이게 머리에 쥐납니다, 진짜 고객 입장에서. 어떤 경우냐면요, 약관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약관 고지, 불안정 계약을 한 거죠. 실제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주였네요. 지난주에 제가 팰리세이드를 한 분 인도를 해드렸는데, 그 고객님이 어떻게 저와 이제 연이 맺어졌냐면, 고객님이 그 홈쇼핑 광고, 롯데렌트카였습니다. 롯데렌트카 홈쇼핑 광고를 보고 팰리세이드가 저렴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 홈쇼핑에 적혀있는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상담원이랑 상담을 받았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팰리세이드는 발주를 넣으면 차가 오래 걸리니까 금융사에서 미리 발주 넣은 리스트 중에서 선택하는 식으로 차량 진행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고객님이 찾고 있는 옵션이랑 색상이 그 롯데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롯데에서 차가 없으면 뭐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차가 없네요. 혹시 뭐 산타페는 안 보세요? 뭐 모하비는 안 보세요? 다른 차로 유도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롯데 영업사원이 이제 캐피탈에 있는 차를 가지고 와서, 쉽게 말하면 롯데 렌트카 영업사원인데 이제 하나캐피탈 차를 가져와서 하나캐피탈로 이 고객이랑 계약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자약정까지 그 계약이 체결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지금 롯데 렌트카 영업사원이 하나캐피탈 차를 팔았다라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물론 롯데 렌트카 내교상으로는 이제 홈쇼핑 보고 DB가 들어오면 그거는 이제 롯데로만 팔아야지, 그거를 다른 캐피탈을 돌려서 팔면은 당연히 그 영업사원 잘리겠죠. 그건 이제 롯데니까 내교 상황이고, 상황 자체는 그 영업사원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금융사가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그 고객은
전자약정을 하고 차량 받기 전날까지 자기는 롯데랑 계약을 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알았냐면 물어봤대요. 나 롯데렌트카랑 계약을 하고 싶은데 그 전자약정, 요즘은 이제 종이 계약서가 많이 사라지는 추세고 그 휴대폰 모바일로 그 계약서를 보내거든요. 그 전자약정서를 보니까 하나캐피탈이라고 적혀 있는데 나는 롯데랑 계약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뭐 캐피탈이랑 계약을 하는 건가요? 이렇게 고객이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때 롯데렌트카 그 담당 영업사가 하는 말이 고객님 아닙니다. 롯데렌트카랑 계약하시는 게 맞고요. 저희가 이제 캐피탈을 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희가 캐피탈을 끼고 차를 드리는 거라 이제 그냥 그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롯데렌트카랑 계약하는 거 맞고 롯데렌트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정확히 들으셨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고객한테 듣고 있는데 저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이 사람이 그 영업사원이 팰리세이드를 꼭 이 고객한테 팔아야 되나 라고 싶어서 견적서를 달라고 하니까 보니까 야, 딜러 피가 600이 녹아 있었습니다. 600 벌려고 이제 그 짓을 한 겁니다. 야, 그래서 일단은 상황을 다 설명드렸어요. 고객님 일단 견적서 낮춰드리는 걸 떠나서 일단 요거는 계약을 조금 재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은 롯데렌트카 하나캐피탈을 끼고 롯데렌트카랑 계약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캐피탈이랑 계약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약관이나 중도해지 위약금, 약정거래 초과 부담금, 기타 서비스 이런 것도 다 이제 하나캐피탈의 그 계약서에 고지되어 있는 약관대로 적용받으시는 거니까요. 롯데랑 계약을 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영업사원분께 전화해서 확인을 해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이제 실제 사례고, 약관 고지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반납할 때 사고 감가가 있는데 그거를 고지를 안 한다던가, 고객님은 기름만 넣고 타십시오, 정비는 캐피탈이 다 해줍니다 라고 이제 말을 했다가 알고 보니 정비가 셀프로 계약이 들어간 경우. 그리고 정비도 이제 등급이 많거든요. 스탠다드, 프리미엄, VIP 등급이 많은데 그 등급별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비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최하 등급은 엔진 오일만 갈아주고, 중간 등급은 타이어까지 교체가 되지만 내가 직접 차를 입고를 시켜야 되고, 최고 등급은 모든 소모품이 다 교환이 되면서 정비사가 2달, 1달, 3달 그때마다 찾아와서 이제 순회 방문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정비의 수준이 다 다른데 이거를 또 잘못 설명받는 경우가 있어요. 정비 최하 등급으로 계약을 하셨는데 계약자는 차 받고 첫 번째 정비일까지 나는 모든 소모품과 모든 타이어 교환을 주기에 맞춰서 정비사가 방문을 해서 서비스 제공을 받는다, 이렇게 또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고객이 착각을 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설명을 그렇게 들었대요. 설명을. 참 기가 잘 오르시죠. 장기 렌트랑 리스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약관대로만 움직입니다. 약관대로만 캐피탈에서 응대를 하고요. 근데 이 약관 자체를 처음에 잘못 알고 계약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머리가 많이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담받고 있는 딜러가 약관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거나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면 한번 브레이크를 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를 해달라, 제대로 알려달라, 이렇게 꼭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허위 딜러들이 쓰는 4가지 수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계약금 착수금 명목으로 30만원, 50만원 돈을 요구하는 딜러. 두 번째는 선수금이나 보증금을 딜러 개인 계좌로 넣어달라고 하는 경우.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견적 비교를 하실 때 다른 대다수의 영업사원과는 달리 너무나 싸게 자체 폼의 견적을 주는 경우, 이 경우 조심하시고요. 마지막 4번째는 약관 고지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인데, 사실 약관 고지를 제대로 못 받는 거는 본인이 제대로 약관을 고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조차도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4번째 제일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4번째를 피하려면, 그러니까 불안정 계약을 막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고객님이 장기 렌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만 좀 몇 가지 짚어드리면, 첫 번째가 중도해지 위약금, 두 번째가 약정거래 초과 부담금, 세 번째가 전손지 처리 방법, 그 다음에 반납할 때 사고 감가, 이 정도 4가지. 이런 거는 계약하기 전에 좀 공부를 하시거나 딜러한테 좀 꼬치꼬치 캐물어서
반드시 안 상태에서 계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찍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